네, 이 국제사회에서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 튼튼하다는 걸 인정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나친 자학은 금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또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전반기에 벌어졌던 정책 우선순위 논란인데요. 임박한 것으로 보였던 북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우선순위를 두면서 경제를 뒷전으로 미루는 게 아니냐 이런 인상을 줬던 거죠. 이건 경제정책의 실패라기보다는 경제정책 메시지 관리의 실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평화체제 구축은 몇십 년이 걸릴지 모르는 장기 과제인 반면에 경제와 민생은 당장의 밥벌이와 관련된 과제인데 전반기에 이 두 가지 과제의 시간대를 좀 혼돈한 면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평화체제 구축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경제라는 의제가 부차적인 것으로 비춰지게 한 면이 있는데요. 결국 평화라는 과제마저 흔들리게 되니까 이 경제 분야에 대한 실망감이 고조됐던 거, 이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정부 임기 2년 반을 지나고 있다는 건 마라톤에 비유하자면 반환점의 선셈이겠죠. 정부도 임기 후반기를 맞아서 여러 정책을 점검하고 보완책을 채워나가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시정연설에서 보듯이 경제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경제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 연설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정부는 국정의 제일 목표를 일자리로 삼고 지난 2년 동안 줄기차게 노력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고용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내수 활력과 투자 활성화에도 총력을 기울여 민간 일자리 창출에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광주, 밀양, 대구, 구미 오늘 부산의 일자리가 무엇보다 희망적인 것은 상생의 수준이 최고라는 점입니다. 상생 일자리 중 직접 고용 규모가 가장 많고 정규직 채용 비중이 높으며 직무와 성과 중심의 선진형 임금 체계가 도입됩니다. 이제 우리 정부 남은 2년 반을 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혁신적이고 포용적이고 공정하고 평화적인 경제로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믿습니다. 네, 함께 잘 사는 나라, 경제를 살리되 어려운 계층도 포용하겠다는 경제정책 기조에 대한 의지가 분명히 느껴지죠. 하지만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실패한 정책이라고 비난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 경제가 안 좋은 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세계가 대침체를 겪는 와중에 우리 제조업 경쟁력이 약화됐다는 것, 또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소득이나 소비가 정체한 점, 경제주기상 침체 국면에 돌입한다는 점 등 아주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들 요소 대부분은 현 정부가 물려받은 경제 여건이어서 어떤 구체적인 경제 정책의 결과물로 보기는 어려운데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경제 정책의 방향성과 관련해서 경제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국민이 다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을 경제정책의 중심으로 삼아 쉼없이 달려왔다. 세계 경제 포럼의 국가 경쟁력 평가에서도 한국은 141개국 가운데 13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우리는 거시경제 안정성과 정보통신 분야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3대 국제신용평가기관 모두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일본, 중국보다 높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견실함은 우리 자신들보다도 오히려 세계에서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서운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성을 바꿔야 할까?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는 그 방향 설정을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포용성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 함께 잘 살자 하는 거죠. 과거에는 너무 양적인 성장에 집착을 했었는데 양적인 성장보다는 그 일자리의 질이라든지 혁신 성장이라든지 해서 성장의 질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방향 설정은 매우 잘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소득이 높아져야지만이 그게 소비로 되게 연결돼지고 내수가 더 강화되고 그것이 기업 투자로 또 연결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이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소득을 그러니까 강화시켜주겠다는 것이고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목표를 우리가 사람 몸통에다 비유한다면요. 공정경제는 왼발이고 혁신성장은 오른발이라 이거예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중에서 특히 공정경제 분야, 특히 가불관계 불공정 분야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기적으로는 그게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느냐 이렇게 나타나진 않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들이 그런 불공정 관계에서 좀 벗어나서 자체적인 경쟁력들을 이제 키워내면서 아마 우리 경제성장에 있을 또 다른 좀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이 됩니다. 우리 경제의 전반적인 틀을 바꾸는 제대 개혁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면서 포용 성장, 공정 경제, 혁신 성장의 동력이 꺾여선 안 된다는 점을 주문했다. 저금리, 저성장, 보호무역주의 바람이 거세지고 있는 글로벌 경제. 이 소용돌이 속에서 향후 한국 경제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IMF 신임 총재인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는 취임 첫 연설에서 세계 경기 둔화를 경고했다. 하지만 게오르기에바 IMF 신임 총재는 한국과 독일, 네덜란드를 지목하면서 이제는 재정 동원 여력이 있는 국가를 위한 시간이라고 말했다. 인프라와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재정 지출을 확대해 수요와 성장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것. 문재인 정부 또한 적극적인 재정을 통해 대외 충격파를 줄이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경기가 어려울 때 재정 지출을 확대해 경기를 보강하고 경제에 힘을 불어넣는 것은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으로 올해보다 43조 9천억 원 증가한 513조 5천억 원을 편성했다. 경기 부진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확장 재정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재정 확대 정책을 퍼주기 정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인 겁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라고 뭐 세계적으로 가장 그 권위 있는 경제지인데 거기서 사설에서까지 한국 정부가 정말 좋은 결정을 했다. 독일도 이걸 좀 본받아서 빨리 확장 재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설을 발표할 정도로 이것은 매우 타당한 정책이고. 재정 확장 정책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서도 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조언한다. 세수가 들어오지 않은데 그러면은 당연히 허리띠를 졸라매야지. 들어오는 돈은 없는데 돈을 펑펑 쓰면 그게 후세대에 빚을 물려주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주장들을 많이 하고 중요한 오해이기 때문에 제가 이건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민간에서 돈을 빌리잖아요. 그러면 정부의 빚이 늘어나는 건 사실이지만은 채권이 또 늘어나는 거예요. 외국에서 돈을 빌리는 경우에는 외국에 갚아야 되겠지만은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내부에서 채권과 채무가 동시에 늘어나는 것이고요. 후대에 빚을 넘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 국내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 완화적 통화 정책의 글로벌 확산을 근거로 한국 경제가 내년부터 반등세로 돌아설 것이란 희망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코끼리 등에 있는 상처만 보고 코끼리가 위험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코끼리 전체의 모습을 보면 오히려 더 건강하고 근육질이 되어가고 있는데 IMF는 그룹 오브 4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을 꼽았고요. 그리고 유럽, 미국, 그리고 일본까지
이 4개 권역은 굉장히 안 좋은 경제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코끼리 등에 있는 상척격이 되지 않을까. 상쇄하는 만큼 굉장히 많은 신흥국들이 반등에 성공한다는 거죠. 말 그대로 세계 경제의 대전환점이 되겠다라는 것이 눈에 띄게 나타나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도 세계적으로 통화 정책을 경기 부양적으로 이미 전환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계 자동차 산업도 일부 회복세를 보이면서 또 미래차 분야가 상당히 빠르게 전개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새로운 투자, 그리고 새로운 수출 기회를 마련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전자와 자동차 산업이 우리 수출을 이끌어가면서 여타 소재나 또 석유화학 이런 분야에서의 수출 잠재력을 키운다면은 내년 하반기부터도 다시 우리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경제 성장률도 높아질 수 있는 이러한 그 잠재력 확충이 가능하다고도 봅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 세계 경제의 변화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 또한 혁신 성장을 중심에 두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 10월 28일 서울 코엑스. 문 대통령은 인공지능을 포함한 첨단 기술 개발자들의 회의 데뷔 2019 컨퍼런스에 참석해 우리나라를 AI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4차 산업혁명 시대야말로 상상력이 세상을 바꾸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인공지능 시대의 문을 연 나라도 아니고 세계 최고 수준도 아닙니다. 그러나 상상력을 현실로 바꿔낼 능력이 있고 새로움을 향해 도전하는 국민이 있습니다. 우리 개발자들이 끝없는 성장을 펼치고 실현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함께하겠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 예산을 올해보다 50% 늘려 1조 7천억 원을 배정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안에 완전히 새로운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 구상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국가 전략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분야에서는 막대한 투자가 또 필요하고 또 전문 인력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정부가 이런 기반을 구축한 후에 최근에는 이러한 예산, 그러니까 연구개발 예산과 인력 양성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이런 빅데이터나 그 인공지능 면에서는 성과가 특출나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장기간의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10월 초 전북 군산을 시작으로 이제까지 11번째 전국 경제 투어를 이어오고 있는데 신성장 동력 육성과 상생 경제를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지난 2년 반 동안 정부는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 국가를 국정과제로 삼고 신성장 산업 전략, 제2벤처붐 확산 전략, 수소경제 로드맵, 혁신금융 비전 등을 추진하며 혁신 역량을 키우기 위해 투자해왔습니다. 그 결과 세계 최초 5G 스마트폰 서비스를 개시했고 국내 데이터 산업 시장 규모는 15조 원을 돌파했다. AI 전문 기업 수는 2015년 27개에서 2018년 43개로 60% 가까이 증가했다. 또 핀테크 기업 수도 2017년 205개에서 1년 만에 269개로 늘어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2030년까지 미래차 경쟁력 1등 국가를 목표로 3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미래차 육성을 위해 정부는 자동차 제조사에 대한 친환경차 보급 목표제를 시행하고 소형 차량, 버스, 택시, 트럭 등 물류수단과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내수시장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도 미래차 부품 소재 기술 개발과 실증에 2조 2천억 원을 투자하여 기업의 혁신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수소차, 자율차의 기술 개발 성과를 국제 표준으로 제안하여 우리 기술이 세계 표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우리는 미래차에서 세계 최초, 세계 최고가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우리 경제가 마음껏 달릴 수 있도록 규제 혁신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한국은 세계 20여 개국과 비교 가장 앞선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마련했다. 선허용, 호규제 방식으로 신산업 규제 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신속한 시장 출시를 허용했다. 그 결과 제도 시행 9개월 만에 141건이 승인됐다. 이는 영국, 일본과 비교해도 뛰어난 성과다. 정부는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를 통해 현장과 소통,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 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합동 규제 개선 추진단을 중심으로 중기, 벤처 등 기업의 현장 애로를 해소하려 노력하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를 제도를 시행을 해서 계속 노력을 한다든가 벤처들을 금융적으로 지원을 한다든가 하는 거죠. 폭이라든지 정도라든지 개혁의 강도를 굉장히 좀 파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체감하는 정도가 지금 상당히 낮기 때문에 규제 개혁의 강도를 굉장히 파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국민과 함께, 기업과 함께 낮은 자세로 더 멀리 보면서 미래를 준비해 나가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기대해 본다. 지금 국가 경제를 위해 국민과 기업이 뜻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 경제를 지키자는 의지와 자신감입니다.